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해놨는데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있는데요. 별미김치 특집 3탄인데 오늘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 드셔보시죠.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요.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낮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에서도 첫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두꺼운 옷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벌써 굉장히 추워졌던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12도에 그칠 텐데요.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퇴근길은 더 추울 걸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을 텐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6도, 대전은 4.2도, 부산은 13.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는 19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북한 동해안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쏜 적은 있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사상 최초인데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 북방 한계선 이북 공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하면서 맞섰습니다. 한편 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북 울릉군 일대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적절한 상황 안내와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울릉군 주민들이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혼선을 겪었습니다. 네,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이 소식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오전 6시 51분쯤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연군 일대에서 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최초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추가적으로 발사했는데요. 이 중에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이 영해가 기준선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서 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시 12분쯤부터는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은 NLL을 넘어온 한 발 등 이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최소 17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이날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를 한 거고요. 발사 시간과 장소 역시 다양하게 분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군 도발에 비례해서 대응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F-15K, KF-16의 이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상 NLL 이북, 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하는 공해상에 정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울릉
군의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된 건데 네. 주민들이 놀랬고 당연히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군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 공습 경보는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처음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이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25분이나 지난 이날 오전 9시 19분쯤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히 이 오전 9시 43분이 돼서야 이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알리는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난 뒤에 45분에서 50분 정도가 지나서야 이게 실제 상황임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울릉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정작 주민들 대부분이 공습 경보를 듣고도 실제 상황인 줄 몰라서 대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민들 대다수가 울릉군의 방공호 위치를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울릉군청 직원들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이 군청 내 지하시설로 긴급하게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뭐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공습 경보가 울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통해서 공습 경보 상황의 행동 요령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습 경보라고 하는 것은 곧 적이 공격을 하거나 적이 공격하고 있을 때 울리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 공격을 막아주는 이 지형지물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중에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이 스마트폰의 앱 안전 디딤돌에서 이 내 주변 대피소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공습에는 지하 시설이 안전하고 화학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곳이 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극장과 백화점 같은 이 다중이 밀집한 시설에서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되고요.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이 도로 우측에 정차를 하고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또 민방위 대장과 지도 요원, 이 교통경찰관은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통제하는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번에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저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면 네네. 우리 가족들하고는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장이나 아니면 내 집 주변에 어디로 내가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건 확실하게 내가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비상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과 이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연시 행사를 앞두고 제2의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 홍대, 강남 일대 등 이 도심 곳곳에 좁은 골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몇 군데 꼽아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서울 내에서 특히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이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해서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인근, 또 좁은 골목이 많은 이 서초구 강남역 인근들이 굉장히 이제 좁은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취약한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홍대 클럽거리에 있는 와우산로 17길 골목은 폭이 최대 5m 정도인데 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당시 오후 6시 기준 이 골목을 포함해서 서교동 일대에 약 10만 1,000명이나 모였었다고 합니다. 또 경기 수원 행궁동,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등 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에도 골목 구간이나 병목 구간, 또 적치물 등 이 통행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가을 축제로 이 1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주말 동안은 10만 명 가까이 운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다행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곳곳에 골목이 많은 구도심 특성상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달 말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가 시작되는 그날
분명히 단체 응원이 있을 텐데, 거리 네. 응원이 있을 텐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이게 매뉴얼이 돼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네, 재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 이번 사고처럼 자발적으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이 인파 관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인파 통제에 대한 시스템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특정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군중이 몰리게 된다고 하면 인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분산시키는 이 국가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이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응급팀이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되지만 공연법과 같은 관련 법에 해당하지가 않아서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를 포함한 이 공공주체가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한국 안전불감증의 한류 찬물입니다. 전 세계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죽였던 여행 심리가 겨우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이 K관광의 강점으로 불렸던 안전한 여행지라는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는 건데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관광 경쟁력이 뒤처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많이 늘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참사의 여파로 이 한국을 찾는 관광 시장이나 공연 시장이 좀 다시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고가 난 이태원은 이 유학생과 관광객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이 대표적 관광 명소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장소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자칫 일각에서는 한국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 대규모 군중이 밀집하면서 벌어진 이번 사고 성격이 일반적으로 이 대규모 콘서트나 축제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과 K-클래식 인기로 한껏 물오른 공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관광과 공연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이 사각지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안전의식 더 갖고 말이죠.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제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장제사 아세요? 저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직업인 네. 것 같아요. 우리 사람한테 걷고 이럴 때 신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말한테도 말굽이 있고 편자라는 게 있습니다. 말굽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편자를 만드는 분들을 장제사라고 그러는데 과천에서 이 장제사에 관해서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제법 추워진 10월의 어느 날 쌀쌀한 날씨를 잊을 만큼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흘린 땀만큼 맺어지는 노력의 결실, 장제사의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원, 세차게 달리는 말을 위한 특별한 대회가 개최됐다는데요.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장제사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장제 기술의 고급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또 참여자 간의 기술 교류를 통해서 한국 장제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고 장제 산업 등 말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사가 어떤 직업이죠? 말에게 있어서는 어찌됐든 달리는 동물, 뛰는 동물이잖아요. 이게 발굽이 문제가 있으면은 잘 달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발굽 보호를 위해서 발굽을 정기적으로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시켜주는 거를 장제라 그러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장제사입니다. 뜨거운 불에 달군 편제를 말 발굽에 박으면 말이 아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오히려 이런 편제가 없으면 말발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말의 발을 보호해주는 장제사들의 대회 제6회 장제사 챔피언십은 현장 모양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난이도를 나눠 진행되는데요.
사람의 발 크기와 모양이 다르듯 말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말의 발 모양에 맞춰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초급 장제사들의 망치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가 장제를 시작했다는 참가자들 18살 소년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 타는 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이게 말 발굽이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돼가지고 직접 이 직업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보고 한번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종료됐습니다. 금세 지나간 경기 시간, 참가자들의 얼굴엔 아쉬움만 가득한데요. 자, 2번 적어주세요. 2번. 비록 조금은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의 작품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 편자 다루는 기술이 조금씩 그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대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한 쇳덩어리를 편자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로는 무려 1,500도 남짓. 뜨거운 불 앞에서 편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무거운 도구로 수천 번을 두드려야만 하나의 편자가 만들어진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 심지어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다니 우리의 장제사분들 참으로 대단하죠. 이렇게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장제사는 대부분 남자들이 많다는데요. 근데 수많은 남성들 사이에 한 여성 참가자가 눈에 띕니다. 이번 대회의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이채은 장제사. 여성 불모지인 장제사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려? 저는 말을 잘 타지는 못하는데 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 체격이랑 체력을 살려서 장제 쪽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제사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뭘까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요령을 키워서 남자들과 비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팀원들한테 해를 안 끼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단하지만 그만큼 뿌듯함이 느껴지는 직업 장제사. 장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육생을 모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분기마다 몇 번씩 장제사 양성 프로그램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거 호스피아 홈페이지 통해서 잘 알아보시면은 누구든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제사 챔피언십 대회는 3년 만에 열리게 됐다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기쁜 젊은 장제사들, 땀으로 옷이 젖도록 망치질을 하는 참가자들과 이들의 결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선배 장제사들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정말로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일하는 게 사실은 이 작업하는 게 말이라는 동물과 함께 그 이루어지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는 열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선생님으로서 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 중 깜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제 실력, 도대체 누구길래 다 모였을까요? 바로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이자 국제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신상경 장제사입니다. 장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모두 전수하고 싶다는데요. 이번 대회의 심사 기준이 되는 표본 편자도 알고 보면 신상경 장제사의 솜씨. 역시 장제사들의 롤모델다우시네요. 자, 종료됐어요. 열정적으로 장제사들이 이렇게 오늘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6회 그 전국 장제사 챔피언십 시상을 하겠고요. 장제 종목에 따라 수상자들이 결정됐는데요. 자신의 장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 오늘 수상의 영광을 얻은 장제사들에겐 나아가 국제 장제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장제사의 미래를 짊어진 참가자들, 수상한 소감은요? 이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장제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1등 가는 장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말을 위하는 장제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장 11시간에 걸친 제6회 장제사 챔피언십 대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말의 발을 보호해주며 말의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 장제사들에게 장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장제사란 우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장제는 가족 같습니다. 나에게 장제사란 바다다.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되게 생소하지만 넓은 분야라고 생각해서 장제라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만큼 노력의 결과가 정직하게 돌아온다는 장제. 화덕 속 피어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장제사들. 꿈을 향해 나가는 모든 장제사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장제 챔피언십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함께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규입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음력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10월 10일, 역사 속에서 11월 3일.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년도로 갈까요? 네, 오늘은 1592년으로 갑니다. 야, 오, 오늘은 1592년. 2022년 11월 3일, 음력 10월 10일. 그러니까 1592년 음력 10월 10일로 갑니다. 네, 근데 1592년이면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592 우리가 잊지 못하는 연도죠. 이 해에 전쟁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임진왜란 하면은 떠오르는 전투 뭐가 있으세요? 한산대첩. 저는 명량해전이요. 명량해전. 네네. 대첩이니까. 네. 행주대첩. 행주대첩. 네.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 중에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둔 적이 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네. 대첩들인데요. 1592년 음력 10월 10일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왜군에게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진주대첩이 있던 날인데요. 이 진주대첩은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게다가 임진왜란이 시작된 다음에 육지에서 거둔 최초의 대승리입니다. 자, 일본군에게 이런 참패를 안겨준 이 진주대첩,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592년 4월 14일 오후 5시경에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출현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부산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서울로 해서 빠르게 북상하면서 한국을 침략해 오는데요. 불의의 기습을 당한 조선에서는 국왕이 16일 만인 4월 30일 날 서울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개성 평양을 거쳐서 6월 22일에 압록강 바로 앞에 의주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를 거두잖아요. 자, 누구죠? 바로 이순신 장군. 장군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밀리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한 겁니다. 1592년 5월 7일 날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둡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최초의 승리가 바로 이 옥포해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6월 2일 당포해전, 7월 8일 한산도해전, 그리고 9월 1일 부산포해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 바다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해를 거쳐서 서해바다를 거쳐서 군대도 실어 나르고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려던 일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자, 바다를 빼앗긴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뭐 육로를 선택할 수 그렇죠. 없죠. 네. 맞습니다. 바닷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육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자를 조선에서 직접 조달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곡창지대. 이 전라도를 차지해야겠다. 자, 경상도는 차지했어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성이었어요.
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왜군은 진주를 차지하려고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전라도 침입을 위해서 진주성을 먼저 공격해라. 해서 1592년 10월 5일 날 진주성 앞으로 일본군들이 집결하고 10월 6일부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예. 네. 네, 적장 하세가와 나가오카 이 두 사람이 무려 3만 명을 이끌고 진주성을 공격하는데요. 그때 진주성에서는 군사가 3,8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주성을 지휘하던 사람은 진주 목사 대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김시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왜 대행이라고 하냐면 전쟁 전에 진주 목사 아래에 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진주 목사가 지금으로 치면 시장격인데요. 네. 도망을 쳤어요. 어머. 그래서 판관이었던 김시민이 갑자기 진주 목사의 역할을 어머. 하게 된 거고요. 네. 불과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진주성 싸움을 지휘하게 됐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맡게 된 자리잖아요. 네. 그게 준비를 했다 하셨는데 그게 됐을까요? 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정말 김시민 장군 준비성이 철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대포, 화포, 그리고 화포에 쓸 화약 이런 것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군의 조총에 당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총은 우리가 밀렸지만 대포 기술 이거는 앞서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총 부대를 성에서 대포로 막으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대비를 합니다. 10월 5일 날 성 앞에 집결했고 10월 6일부터 일본군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뭐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벌였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거의 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무슨 좋은 계략이 필요했겠는데. 네, 군대 수를 보면 8대 1이에요.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작전을 세우죠. 자, 김시민 장군의 작전. 첫 번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전부 모아다가 남장을 내서 군인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이도 좋다. 네, 우리 군인 많아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성 바깥에서 도망 들어오는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얻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첩보전이죠. 네네. 남녀노소를 군인으로 위장하는 걸로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기까지 합니다. 우리 군대 많아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의 심리전이 있습니다. 네. 악공들을 시켜서 피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향수, 고향 생각이 들면서 이 기분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조선군은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까지. 네. 네. 이게 음악을 들으면은 괜히 사람이 또 센치해지고 내가 왜 싸워야 되지? 그러면서 막 괜히 고향의 엄마도 보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제 성 안에서 온갖 방법으로 방어를 합니다. 활 쏘고 진철로에 폭탄 터뜨리고 돌 던지고 불에 달군 쇠붙이 던지고 자 일본군이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기어오르니까 거기에다가 끓는 물 붓고 돌 던지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와. 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을 왜 일본군이 포위했잖아요. 포위한 일본군 뒤쪽에서 의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곽재우 의병장. 곽재우. 네. 곽재우 의병장을 비롯한 그 일대 의병들이 전부 진주성에 집결을 해서 네.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한 거예요. 이야. 이래서 5일 동안 전투를 벌이는데 끝내 이 성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일본군이 퇴각하고 맙니다. 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십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 진주성 싸움은 김신민 장군의 빛나는 리더십, 그리고 관군, 의병, 남녀노소, 일반 백성이 모두 나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운 값진 승리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육지에서 얻은 가장 큰 승리고요. 이 승리의 결과 첫 번째, 진주성을 지켰다. 두 번째, 전라도를 지켰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순신 수군부대의 배후를 지킵니다. 진주성이 뚫려서 일본군이 전라도를 들어가면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울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이후 이순신의 승리의 밑거름이 바로 이 진주성의 이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승리를 결정짓는 바로 그날 10월 10일 날 김시민 장군이 총알에 맞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앓고 결국 순국을 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39살이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군이 이 김시민 장군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한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그랬겠죠. 이 목사를 일본말로 부른 말이 목구소예요. 목구소. 그래서 김시민이란 이름을 목구소라고 알고 있었고 진주성을 목구소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김시민이 죽은 걸 몰랐기 때문에 목구소라고 하는 말이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시민 장군은 공신에 책봉되고 시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호가 또 우연하게도 충무공입니다.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었어요? 네. 자, 기억하시죠? 우리에게는 두 분의 충무공이 계시다. 네. 우리는 근데 충무공 하면 이순신만 떠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김시민 장군이 있었네요. 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진주성에 왜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다음에 6월에 복수를 하러 옵니다. 그때 일본군의 병력이 무려 9만 3천 명. 성 안에 조선군은 5,8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17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공격에 결국은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8박 9일 동안 싸우다가 성이 함락돼요. 그래서 군인은 전부 전사하고 그 성 안에 있던 6만 명 정도의 일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는 참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네, 계속 승리했었는데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진주성이 함락이 됐군요. 그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진 논개도 이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진주하면 떠오르는 게 남강, 촉성루, 논개잖아요. 네.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투신한 것이 바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의 일입니다. 자, 진주성은 결국 함락됐지만 일본군도 더 이상 서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주성이 두 번에 걸쳐서 전라도를 지켜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김시민 장군의 승리 그리고 2차 전투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다 값진 희생을 한 진주성의 그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안 게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김시민 장군도 있다. 오. 맞아요. 진주하면 논개가 더 유명해가지고 김시민 장군은 우리가 잠깐 잊었었어요. 네. 꼭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11월 3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몇 년도로 갑니까? 1957년 57년. 11월 3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1957년 11월 3일. 자, 지난 6월에 우리가 네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누리호. 발사에 누리호.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우주 강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암스트롱. 그건 달에 간 달입니까? 소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때 구소련. 소련 사람입니다. 네. 이름이 그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 네, 맞습니다. 네. 유리 가가린. 그런데 유리 가가린보다 먼저 우주에 갔던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간 동물이 있어요. 맞아. 네. 오. 네. 그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라이카라는 라이카. 견공이에요. 맞아. 배입니다. 자, 1957년 11월 3일 오늘은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의 라이카가 실려서 우주로 날아갔던 날입니다. 그렇군요. 우주 강국하면 사실 많이 떠올리시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러시아. 옛 이름은 소련이죠. 네. 자,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할 때 우선은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군사적인 목적에서 로켓 기술을 누가 먼저 발전시키느냐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과학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냉전 시대였잖아요. 경쟁할 때 미국과 소련이 경쟁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 전부가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장거리 미사일 쏘는 기술 또 무기 체계 이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1957년 10월 4일, 그러니까 이 일로부터 한 달 전에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가 네.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돼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네.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 위성에서 쏘아주는 그 전파가 전 세계 라디오를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련이 보낸 그 전파음을 듣고 충격에 빠져요. 그죠. 아니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무조건 러시아보다 자기들의 기술이 앞설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지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특히 놀랐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놀랬겠죠. 그래서 그 말이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까지 소련이 우리 수소폭탄 있고 이거 미국까지 쏠 수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어딨어. 이렇게 허풍으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소련의 폭탄이 미국에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불안감, 위기감 같은 거에 빠지게 돼요. 네네. 그리고 과학기술에서도 소련이 우리보다 앞섰구나? 이건 굉장히 불안한 충격이죠. 네. 자, 한번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과학자들은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생명체, 사람을 보낼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보내기는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대신 동물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선택된 동물이 바로 개. 라이카였습니다. 예. 이 라이카를 실은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가 된 거죠. 그 네.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네. 저 실제 영상이네요. 예. 네. 라이카가 저기에 아이고. 저 라이카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저기 탄 거예요. 마실 가는 줄 알았겠죠. 예. 그리고 발사됩니다. 저 안에 이제 라이카 예. 타고 있는 거죠. 우주로 향해 떠나는 라이카죠. 이야, 우주 비행 견공으로. 지구 최초의 우주 비행 생명체. 네. 라이카는 네네.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오죠? 네, 돌아오는 말씀드릴게요. 장치는 없었다고. 네,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원래 라이카는 모스크바의 떠돌이 개였다고 해요. 이런 개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개 가운데에서도 아주 온순하고 영리하고 이래서 선발이 된 거죠. 몇 개월 동안 이 훈련을 한 다음에 이 스푸트니크 2호에는 우주에서 라이카가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산소 발생기, 이산화탄소 그 제거 장치, 온도 조절 장치, 물과 음식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실험 동안에 라이카의 맥박, 호흡, 체온을 재서 지구로 보내는 이런 장치까지 모두 달고 가요. 네. 그래서 결국 성공했나요? 가는 데는 성공하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 소련 당국의 발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라이카가 일주일 동안 생존하다가 계획된 대로 그곳에서 안락사를 했다. 왜냐하면 가는 기술만 있었지 돌아오는 기술은 없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45년 만에 드러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002년에 소련 과학자가 미국에 와서 그 증언을 해요. 그 과학자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네. 우주에 간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라이카의 맥박이 3배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지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속도, 고온, 압력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아마 공포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우리 라이카 이 우주 개발에 기여한 이 희생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먼 훗날 라이카를 만나면은 놀아주고 좀 안아주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소련이 앞서갔을 때 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쟁에 불을 붙여요. 그런데 소련이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라이카에 이어서 이제 유리 가가린 사람까지 보내고 돌아오는 기술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10년 이내로 달에 착륙하겠다. 약속을 하고 나사를 만들고 이러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달에 착륙하는데 성공합니다. 네.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치열한 우주 전쟁을 벌이면서 우주 개발이 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달보다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고 실은 우주 여행 이런 희망도 있잖아요. 네. 아주 많이 발달하고 있고 우리도 누리호 발사에 참 성공하면서 그 대열에 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달, 우주기술의 발달이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지 말고 우주의 신비를 캐는 이런 과학적인 영역에서 좋은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3일 오늘은 역사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맛있는 동치미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요, 제가 별미김치 1탄, 2탄 알려드렸잖아요. 간물김치랑 석박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대단한 아주 관심들을 가져가지고 네. 우리 작가님들도 담으셨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석박지를 어머님께서. 네. 오늘은요, 바로 별미김치 특집 3탄입니다. 바로 3일 동치미인데요. 3일 동안 만들어서 익혀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3일을 익힌 다음에 한 달 동안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동치미인데요. 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무와 배추가 굉장히 맛있어지잖아요. 네. 달달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만들면 정말 사이다처럼 턱 쏘는 그런 맛이 나서 정말 맛있는 동치미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딱 3일간만 익혀서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으니까 기대되시죠? 네, 네. 그럼요. 너무 맛있겠다. 네. 또 이런 날씨에는 이렇게 따뜻한 고구마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군고구마에다가 네. 동치미. 딱 제가 먹어도 오늘 너무 고구마도 좋잖아요. 준비했는데 그러셨어요? 군고구마로 준비를 했어요. 아, 센스쟁이야. 아, 정말 기대됩니다. 오래 네.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딱 그럼요. 3일만 익혀주면 한 달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동치미 바로 한번 배워볼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일단은 배추를 먼저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이 좀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배추가 굉장히 단단하고 맛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준비하는데 사실 우리가 동치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추에는 이렇게 푸른잎을 너무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푸른잎을 조금 많이 떼어서 요거는 우거지로 삶아서 잡수시고요. 네. 요새 요거 된장국 끓여 먹으면 좋죠. 엄청 맛있잖아요. 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추값은 준비를 요즘 하고요. 괜찮아요. 원래 동치미에 배추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 배추요? 워낙 백김치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추를 넣어서 동치미를 담으면 또 배추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치미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요즘 배추값은 어때요? 요새 배추값이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전에 하도 네네.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반을 가르고 세로로. 쫙 가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동치미는요, 이렇게 2등분해서 담는 게 아니라 4등분해서 담거든요. 한 번 더 갈라주세요. 잘라서 네. 손으로 찢어주네요. 이렇게. 아주 실하네요, 요즘에 안에도. 김치 담고 동치미 담고 이런 건 잘 못 봐요. 각자 집에서 뭐 담기는 해요. 다 사서 먹고 네. 사실. 이번 네. 선생님이 해주니까 보는 거지. 오늘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고구마까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쪽으로 조금 옮겨 놓을게요. 네. 그리고 요게 있어요. 바로 요게 뭐냐 하면은요, 초록무라는 거예요. 초록무? 네, 초록무.
초록무. 네, 초록무가 뭐냐 하면 네. 11월 초중반까지 나오는 다발무를 얘기하는데요. 이 초록무가 굉장히 육질이 단단해요. 무가. 그리고 굉장히 달고 맛있어서 요거 담아서 동치미 담아놓으면 무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다 드실 때까지 무가 무르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청이 달고 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면에 있는 무청만 요거 삶아서 말려놓으시면 시래기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요 무청이 굉장히 달아서요. 요거 그냥 삶아서 된장찌개 끓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육개장 같은 거 할 때 넣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중간에 요 검은색 깍지가 있어요. 무와 무청 사이에 요거는 이렇게 조금 다 돌려서 깎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있으면 자칫 무가 약간 쓴맛? 네, 쓴맛도 있지만 네네. 약간 어머님들이 왜 지린맛 난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치미에는 무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너무 이쁘죠? 아니 너무 귀여워요. 초록무. 귀여워요? 네. 예인 씨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를 이제 다 손질을 해왔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큼직하게 4등분 정도요? 네네. 만약에 이 초록무가 좀 다발이 작다. 그러면 2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초록색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보일 그래서 때문에. 예전에는 요거 먹고 트름 안 하면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무 먹고 이렇게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지? 그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놓고요. 네. 저는 요 무청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삶아서 포크로 쭉쭉쭉 갈르면 요 무청이 굉장히 연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된장에 조물조물 묻혔다가 멸치 넣고 푹 뒤져요. 그럼 그것도 요 계절에 아주 딱 안성맞춤 반찬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 손질까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 쪽파, 깐 쪽파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홍갓이거든요. 홍갓도 좀 필요한데 요거는 홍갓은 지금 나오는 조선갓이에요. 요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간물김치에 했던 그 갓과는 조금 다르죠. 네. 그거는 돌산갓이고 요렇게 동치미라든지 무청김치라든지 알타리김치라든지 또는 배추김치에 넣는 시원한 맛과 함께 톡 쏘는 맛을 내는 건 바로 요렇게 홍갓 또는 청갓 또는 적갓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홍갓이니까 약간의 우리 동치미 색깔이 네. 붉은기가 돌죠. 그래서 훨씬 더 맛있게 보이거든요. 동치미에는 홍갓을 쓴다? 네, 저는 홍갓을 쓰는데요. 나는 동치미가 좀 하얀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청갓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아주 알싸해서요. 요 네네. 갓을 넣게 되면 동치미 국물이 사이다처럼 톡 쌓여요. 그래서 굳이 탄산수라든지 사이다 같은 거 넣지 않으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갓 준비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무도 준비가 됐고 배추도 준비가 됐고 다 네. 준비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절이는 과정이 남았어요. 어떻게 절이냐면요. 요거 이쪽으로 갖다 주시겠어요? 네, 요거. 소금물을 붓겠죠? 아니요, 요거. 네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치미 담는다 그러면 딱 요것만 생각하면 되도록 딱 비율을 맞춰서 5번을 해보고 갖고 나왔어요. 네. 비율이 뭐 어떻게 되냐면요. 초록무 3kg, 그다음에 배추 2kg, 네. 그리고 홍갓 300g인데요. 모두 들어가는 물의 양은 5리터예요. 5리터. 네. 총 다 해서? 요것만 네.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5리터 물 중에서 1리터를 지금 요따가 빼놨어요. 네네. 왜냐하면 요거에다 이제 절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에다 녹이는 천일염이 2분의 1컵. 2분의 1컵. 이렇게 녹여요. 야, 이 레시피는 진짜 정확한 거잖아요. 네, 네. 완전 정확합니다. 네. 제가 똑같은 용기에 똑같이 담아놓고 오늘 갖고 나왔는데 맛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배추를 이렇게 소금물을 입혀요. 이렇게. 이얹어 주는. 네.
소금물을 입혀요. 배추부터 먼저 넣네요. 네, 배추부터 먼저 넣죠. 왜냐하면 우리 무나 배추가 사실 이게 소금이 잘 먹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네. 잘 절여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먼저 입혀요. 네. 그리고 요 나머지 있는 소금 2분의 1컵이 2분의 1. 있어요. 그러니까 절임할 때 총 한 컵이 들어가는데 네. 나머지 있는 2분의 1컵은 그 사이사이 배추 사이사이에도 좀 뿌려주는 걸로. 네.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면 절이는 시간이 문제겠죠. 네. 얼마나 절이느냐 딱 3시간 절임을 3시간 하세요. 정도. 우리가 배추김치 할 때는 보통 8시간 이상 절이는데 이렇게 동치미 할 때는 한 3시간만 절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넣으시고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뿌리시는지는 예, 몰랐어요. 그래야지만 이 안쪽에 있는 줄기 부분이 빨리 절임이 되잖아요. 줄기 부분이 좀 세잖아요, 사실. 그쵸. 네. 물에 2분의 1컵 그리고 남은 거를 뿌리는데 또 한 2분의 1컵. 그쵸. 사이사이에. 골고루. 네. 왜냐하면 물만 녹여놓으면 물 닿는 곳과 안 닿는 곳이 절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동치미 내내 만들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한쪽에다 놓고 요 남은 물 있잖아요. 네네. 요거에다가 물을 네, 물을. 물을 이렇게 적셔요. 네. 왜냐하면 무청이 먼저 적시게 되면 무청은 나중에 많이 늘어지니까 물을 먼저 이렇게 적시고 네네. 나중에 무청을 적셔서 같이 나머지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거기서 뿌려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절임을 하는데 얼마나 절임을 하느냐 딱 3시간을 3시간 절이세요. 정도. 그럼 3시간을 절이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요. 나머지 1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 뭐 하느냐? 바로 한 켠에다가 이거 한 2시간 절였다고 치고 네. 홍갓하고 얘는 좀 나중에 절이는군요. 네. 오. 쪽파를 넣어서 마저 절이세요. 이게 나중에 들어가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 홍갓은 지금 무나 배추보다는 훨씬 더 갓에 있는 질감이 세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방 절임이 된단 말이에요. 쪽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절임을 할 때는 꼭 시간차 공격을 해주셔야 돼요. 갓과 쪽파는 1시간만 절여주고 네. 네네. 무와 이 배추는 3시간. 3시간을 절여야 되니까 중간에 2시간째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3시간을 절임을 할 거예요. 네. 자, 밑에다 내려놔 주세요. 시간차 공격 절일 시간차 때는. 공격. 네. 배우셨죠? 네, 배웠어요. 네, 요리의 그랬으면- 공격이란 말이 들으니까 참 신선하네요. 그죠? 그랬으면 이렇게 잘 절여진 배추. 저희가 아침에 와서 어제 저녁에 절여놓고 갔다가 오늘 네. 새벽에 갖고 나왔거든요. 쌤, 이거 절이고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물로 헹궈주나요? 아니 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죠. 헹궈줘야 돼요? 네, 물에 한번 깨끗하게 헹궈야지만 소금기가 많이 배인 게 좀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 무도 보면 이 무청도 그렇지만 무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잘 말랑말랑. 절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쪽파와 이 갓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만약에 동치미 안에 그냥 이렇게 놔져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2줄에 뭐 1줄 정도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우와. 그럼 나중에 드실 때 요거 딱 풀어가지고 잘라서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네요. 그대로 먹고 싶은데, 네. 근데. 예? 네, 그대로도 먹고 싶어요. 못 드세요. 자, 모양이 이뻐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냐면 여기에 우리 동치미 위에는 요 배가 좀 들어가는데요. 배 하나는 잘라서 우리가 이따 국물 만들 때 넣을 거고요. 네. 배 하나는 이렇게 잘라서 갈아가지고. 요거는 안 갈아요. 안 갈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동치미 할 때 이렇게 배를 좀 위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서 나오는 단맛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만. 안 갈고 그대로 들어가도 이제 단맛을 뺄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갈아주고 네네. 하나는 안 갈아주고 이렇게. 씨는 빼고요, 그죠? 네, 씨는 빼야 돼요. 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해서 껍질은 대신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양파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동치미에다가 양파를 네.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세로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이렇게 띄워놔요. 4등분해서요. 네. 그러면은 요게 방부 효과 있을 뿐만 아니라 양파에서 나오는 또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치미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치미 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삭힌 고추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은 삭힌 고추를 안 넣고요. 그냥 일부러 청양고추하고 붉은 고추만 넣어요. 왜냐하면 굳이 안 삭혀도 아주 맛있는 동치미 맛을 우러낼 수 있는 비법이 국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 삭히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마늘 같은 거는 한 번 정도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양파는 이렇게 생강이죠? 생강은 네네네.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넣는데 만약에 이 생강을 잘잘하게 썰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먹을 때 생강이 씹혀요. 네. 그러면 엄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죠. 그렇죠. 무언의 말을 하죠. 이왕이면 크게 넣어서 나중에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쌤 오늘 멘트가 괜찮은데요. 엄마 쳐다봐요. 맞아.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네네. 저는 뭐 할 거냐면 바로 맛있게 만드는 국물만 만들 거예요. 네. 여기 믹서기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김치 담글 때는 믹서기가 필수예요. 네. 양념 만들려고. 네. 자, 여기 숟가락만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아까 제가 배는 썰어서 국물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개를 썰어서 이렇게 믹서기에 다 넣고요. 배 하나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왜냐하면 동치미에는 설탕을 안 넣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단맛을 배와 양파로 넣어줘요. 양파도 양파도 이렇게 하나. 갈아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저는 새우젓을 넣습니다. 새우젓. 새우젓을 넣어야 감칠맛도 있고 맛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밥을 넣어요. 밥을 네.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밥이 굉장히 발효 촉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물 5리터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리터는 절였죠. 1리터는 여기에 좀 넣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 발효 때문에 이거를 안 삭힌 고추를 그대로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갈아주면 되는 거죠. 네, 갈아줘야 돼요. 이것도 곱게 갈아야 되죠, 선생님. 네, 아주 곱게 가셔야 돼요. 배가 저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시원하겠어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주 이야. 곱게 갈았으면 이거를 꺼내세요. 네. 꺼내고 나서 저한테 해주실 게 있어요. 요거를 하나 더 네네. 올려주세요. 주십시오. 네. 요게 물이잖아요. 이게 나머지 생수 3kg의 물이에요. 3리터. 3리터. 네, 3리터의 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보자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네. 저걸 붓는구나. 저게 아, 이거 또 짜주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딱 즙만 해가지고 들어가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동치미 보시면은요, 어머님들이 그냥 소금물에만 이렇게 헹궈서, 소금물만 만들어서 그냥 부으시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되면 동치미가 찰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맛이 금방 들지 않아서 한 2주 정도는 익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맛이 없으니까 제가 왜 3일 동치미라고 했냐면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서 하니까 요 국물이 발효가 되니까 3일은 맛있게 익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한 달 동안 잡수시면 시원하게 다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비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마늘하고 생강은 저렇게 편썰어 넣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다진 마늘, 마늘 또 들어가네요. 네, 마늘을 엿다 넣고 같이 네. 치대줘야 돼요. 마늘, 그다음에 생강. 그래야 생강 또. 마늘의 향과 생강의 맛이 여기 다 배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치대주세요. 제가 생방송 중에 동치미 담는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제가 말이 좀 빨라져요. 왜냐하면 김치를 혹시나 담는 자체가. 완성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딱 건지만 남도록 이렇게 꽉 짜주세요. 짜가지고, 네. 네. 자, 짰다 치고 네. 저희가 미리 요렇게 짜놨어요. 어. 요걸 이렇게 부을 거예요. 네.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놨으면 요거를 이제 간 맞춤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아까 3리터 국물에다가 아까 1리터 국물이잖아요. 네네. 총 4리터예요. 네. 그러면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야 맞냐 하면 5kg니까 만약에 우리 집은 약간 조금 삼삼하게 먹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4큰술. 네, 큰술. 우리 집은 굉장히 정확하게 먹는데요. 아주 땅 떨어지는 맛을 좋아해요 하는 경우에는 3큰술만 넣고 간을 맞추시면 돼요. 이게 지금 고운 입자의 천일염인 거죠? 요건 천일염을 갈아 놓은 거예요. 네. 그래야 빨리 녹잖아요. 자, 이랬으면 이제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이 담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담아 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차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을 좀 꺼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비법이 나오는 거죠. 네. 담는 순서. 네, 담는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은 배추가 맨 밑으로 들어가요. 절일 때도 그렇고 맨 밑으로 가네요. 네, 배추가. 네. 배추가 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게 또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배추에서 나오는 단맛이 위로 쫙 올라오기 때문에 동치미 국물이 달아요. 네네. 그리고 요 무청도요. 사실 저는 할 때 하나씩 이렇게 묶는데 제가 해보니까 묶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더라고요. 네. 편편하게. 네. 아니 저 정성으로 담는데 그래 생강 좀 씹혔다고 엄마를 노려봐. 찌릿하잖아요. 생강 네. 씹히면.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그죠? 이렇게. 이거 배추당 순서 무 잘 적어 나와 있어요.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홍가다고 그러면은 파가 들어가겠네요. 네네네. 자,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는 뭘 넣냐면요. 지금 이게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고추 중간중간. 좀 넣어주고 삭히지 않았던 고추. 네. 그다음에 생강하고 마늘도 좀 넣어주고 이래야 뜨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썰어놨던 배도 좀 넣어주고 이러면 중간중간 단맛이 배어 올라오겠죠. 네네. 양파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홍갓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꽈놨던 거. 네. 야, 이거 야, 진짜. 모양도 너무 이쁘네요. 색깔도 이쁘죠? 이렇게 네. 홍고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위로 떠오르지 않겠죠. 눌러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눌러주는 역할을 네.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단물, 무에서 나오는 단물, 그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단물이 서로 교차가 되니까 동치미가 네. 맛있는 거예요. 그죠. 야, 저 용기에 많이 들어간다. 이야.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게 하나 딱 요거 좀 냉장고에 네. 들어가 있으면 든든하죠. 든든하죠. 한겨울 그냥 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올려주시고 요것도 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옛날에는 진짜 김장하고 연탄 들여놓으면 그냥 겨울 준비 끝났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요거를 떠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요런 접시, 무거운 접시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무거운 접시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요 국물을 여기다 이제 부어야 돼요. 아, 네. 접시까지 눌러놓고 뭐. 돌 이런 건 하나 안 올라가도 되나요? 돌은 올려야 되는데 제가 네네. 국물 먼저 붓느라고 돌을 아직 안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맑게 이렇게. 자, 요것 좀 부어주시고 계실래요? 네네네. 소리부터 너무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어주세요. 네. 저게 들어가서 발효가 돼서 그 맛을 낸다는 것도 참 신비하고 조선가는 또 어머. 뭐야. 야. 이게 홍갓이어서 진짜 저 붉은 빛이 나는구나. 네. 어머. 지금 이렇게 다 예쁘다. 부어주시면 지금은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잖아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제가 3일 만에 갖고 나온 동치미예요. 야, 이 아니, 색이 매직이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추에서 나오는 건가요? 핑크빛이에요. 더 넣어주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요 굉장히 핑크빛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홍갓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갓도 다 익혀졌고요. 네. 이 안에 있는 무도 정말 딱 맞게 알맞게 익혀졌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건져서 아주 맛있게 썰어서 국물까지 해서 담아 두시면 아주 맛있는 동치미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더 더 붓나요? 부어서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더 네네. 부어서
이 돌을 좀 얹어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라앉아요. 네네. 이 상태에서 돌을 얹어서 뚜껑을 닫아서 3일간만 실온에서 20도 온도에서 익힌 다음에 야.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홍갓의 맛이 우러나는 아주 맛있는 동치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저는 여기다가 무슨 색깔을 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색깔 안 냈어요. 갓에서 이거 봐. 홍갓에서 우러난 색인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이야, 이거 아니, 너무 잡숴보세요. 이뻐요. 와. 담음도 너무 이쁘고 네. 국물 맛이 진짜 들고 한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 좋다. 어때요? 아우, 깊어요. 그쵸? 아니, 3일 숙성인데 맛이 이렇게 깊어요? 그쵸. 어. 딱 3일만 숙성해서 제가 지금 갖고 나왔거든요. 야.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이런 맛이 나요? 네. 이게 바로 와. 배와 양파, 그다음에 밥, 새우젓이 어이, 갈아져서 너무 좋아. 만든 국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맛이 금방 나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 정말 없는데 네. 아, 여기에 정말 고구마 먹으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쵸? 무가 아까 흐물흐물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아삭거려요? 아삭아삭하죠. 아삭하고 네. 시원하고 그냥 그거는 흐물흐물이 아니라 절임이 잘 된 상태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임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이상은 수분이 스며들지 않으면서 간맞춤이 되니까 그렇게 아작아작한 거고. 네. 아작아작하고. 배추김치를 한번 잡숴보세요. 네. 고구마 먹고 아, 여기다가 그 국수나 뭐 이렇게 소면 말아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배추 너무 맛있죠? 아, 배추도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 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백김치를 안 담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번거로워서 나는 백김치는 못 와우. 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보시고 3일 동치미를 담으시면 그 안에 배추도 있고 무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로 다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깔끔하고. 그쵸. 동치미 그러면서 깊은 맛도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에 동치미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동치미에 고구마. 고구마. 맞습니다. 네. 동치미가 먼저네. 네. 저희가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김장 전에 만드는 별미김치 특집 3탄. 오늘의 메뉴는 3일간 익혀 한 달 동안 먹는 3일 동치미입니다. 배추는 겉잎을 떼고 세로로 15cm 칼집을 내 반을 가르고요. 다시 세로로 반을 갈라줍니다. 초록무는 큰 무는 세로로 4등분하고 작은 무는 2등분 해주세요. 송갓, 쪽파, 고추도 다듬어서 씻어줍니다. 생수에 천일염을 녹여 배추를 적시고요. 천일염 반컵을 4번에 나눠서 뿌리고 3시간 절여주세요. 초록무, 홍갓, 쪽파도 1시간 동안 절여줍니다. 속배추 줄기가 부드러워지면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엎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동치미에 넣을 배는 껍질째 잘라 씨를 제거하고요. 양파는 세로로 4등분합니다. 국물에 넣을 배와 양파는 껍질을 벗겨서 씨를 제거하고 적당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믹서에 배, 양파, 새우젓, 밥, 생수 1리터를 넣어 곱게 갈아서 양념을 만듭니다. 면포에 간 양념과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생수를 부어 즙만 받은 후 천일염 고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밀폐 용기에 절인 배추, 초록무와 각종 채소를 넣고 양념 국물을 부어주면 3일 동치미 완성입니다. 고구마와 함께하면 더 좋은 3일 동치미, 올가을 꼭 한번 즐겨보세요. 동치미 이거 담가야 돼요. 야, 이거 야, 맛이 네. 기가 막히고 이 겨울에 사이다 뭐하러 먹어? 오, 네? 동치미 먹으면 아, 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 색깔이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야, 이거 동치미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미김치 4탄을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바로 지금이 굴의 계절이잖아요. 아, 좋다. 굴을 넣은 막김치로 여러분의 식탁을 제가 한번 확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굴 막김치 네.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인 2022 에너지 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에너지 대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고효율 시테크 혁신을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사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에너지 혁신 벤처관, 신재생 에너지관, 에너지 효율관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과 함께 질 높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다이어트 10 특별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다 점점 추워져서 바로 그냥 겨울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가을 다 지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볼에 닿는 공기가 한껏 또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